1980년대까지 연좌제가 살아있었다. 데모 학생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있던 데모 학생의 가족은 옷을 벗거나 진급에서 떨어졌다. 현역이던 막내 삼촌 때문에 혼자 조마조마했다. 구치소에서 나온 뒤 내게는 데모 학생이라는 딱지와 함께 재적 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녔다. 도대체 내 신분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취업을 해보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다. 유일하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사회과학 출판사였는데 출판사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주동 학생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들 대다수가 취업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회과학 출판사로 몰려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신문 광고를 오려 건네주었다. 출소 후 서너 달 지난 시점인 것으로 기억된다. 신문 광고는 2개였는데 하나는 YJ 주식회사 직원 모집 공고였고 다른 하나는 모 출판사 편집 직원 모집 광고였다. YJ는 물컹물컹한 고무 재질로 만든 장난감 거미를 만드는 곳이다. 당시 일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었다. 물컹물컹한 거미를 평평한 벽면에 던지면 거미가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꼴이 여간 신기하지 않았다. YJ라는 회사의 사무직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알기도 어려운 데다가 나는 사회과학 출판사에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컸으므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권유를 무시할 수가 없었으므로 YJ에 이력서를 보냈다. 얼마 후 서류 심사에서 낙방했지만 예비로 대기해달라는 모호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사회과학 출판사에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면접 당일 출판사에 도착한 나는 깜짝 놀랐다. 2명을 뽑는다는데 면접 응시자들이 100명이 넘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1부, 2부, 3부로 나눠 면접을 본다고 했다. 당연히 떨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그 출판사로부터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합격 언지를 받고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았노라고 술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2명을 뽑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기 1명만 뽑았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경쟁에서 이긴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는 거였다. 나는 그 사기 면접에 나도 응했었노라고 말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다. 지나간 일에 대한 내 분노를 표출했을 때 현재의 결과가 시정될 수도 없거니와 내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사기 면접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쾌한데 입 밖에 내미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 친구의 남친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몰랐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 잡지 기자 모집 공고와 모 출판사 모집 공고가 나서 이력서를 지참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 각각 3군데 잡지와 출판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장소에 도착해보니 그 잡지가 그 출판사고 그 출판사가 공고에 들어있던 다른 잡지사였다. 한 곳에서 1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마치 3군데에서 3명을 뽑는 것처럼 신문에 쭉 광고를 냈던 것인데 지금도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한 번은 엄청 분통 터지는 일도 경험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출판사에서 어린이용 과학도서 전집을 만들기 위해 직원을 뽑는다고 면접에 한번 응시해보지 않겠냐고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는 이미 입사 면접의 쓴맛을 다각도로 맛본 터라 별로 내키지 않았다. 심드렁하게 전화를 받고 선배의 얘기를 들은 뒤 무심코 전화를 끊었다. 다시 면접 볼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그 선배가 전화를 걸어 편집 책임자와 이야기를 해두어 90% 가능하니 꼭 면접을 보러 가라고 연락이 왔다.
다른 출판사 면접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한 내가 누군가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된 상황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선배에게 면접을 몇 명 보냐고 물었다. 선배는 비공개 인원 충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해 주었다. 당시 나는 매우 말라 있어서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자야 아침에 얼굴이 좀 봐줄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뜨거운 물을 2컵이나 먹고 연하게 화장을 한 뒤 샤넬 라인 스커트까지 차려입고 해당 출판사로 면접 보러 갔다. 키가 나만하고 머리가 살짝 벗겨지기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내가 편집장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 앞에 앉았다. 그는 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다. 이러쿵저러쿵 자기 과거의 추억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넣는 것이었다. 자신은 73학번이며 학내 시위 주동으로 감옥을 갔다 왔고 그래서 후배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다. 입사 면접 보러 와서 시위 주동이 어떻고 후배에 대한 애틋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나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 조금 멍한 표정으로 그 편집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말이 많았다. 심지어 내가 키가 몇 센티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그의 잡다한 말에 지쳐있던 나는 혼자 생각했다. 입사시험 보는데 키가 몇 센티냐고 물어보는 건 뭐지? 그는 나중에 소설가로 잠깐 성공했다가 사라졌는데 작가적 통찰력 때문이었을까? 독심술을 쓴 듯 그가 혼잣말을 덧붙였다. 하긴 키까지 묻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는 나에 대한 쓸데없는 것들을 물어보았고 속으론 부하가 치밀었지만 취직 한번 해보려고 나는 꾹 참고 면접을 마쳤다.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출판사를 소개해준 선배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선배는 그 편집장이 네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너 그 출판사 들어갈 것 같은데? 대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 같은데 순간 나는 그 말 많은 편집장과 일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왔다. 그리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출판사 면접 이야기나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전 10시까지 출판사로 나오라는 것이다. 출판사에 도착해 편집실로 들어갔는데 그 편집장이 없었다. 대신 여직원이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편집장님께서 요 앞 찻집으로 오라고 했다며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인가? 왜 찻집에서 보자고 하지? 생각하니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 말로 어린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라는 찻집에 도착하니 편집장이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다. 내가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자 편집장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순간 나는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그 편집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결정하면 미니 씨는 우리 출판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상치 못한 말이 편집장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므로 나는 슬며시 짜증이 났다. 어쩐지 핀트가 안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동그래졌을 것이다. 나는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상대방을 쏘아보는 버릇이 있다. 아마 내가 그때 그랬을 거다. 뭘 그렇게 토끼 눈을 하고 봐요. 정말 눈이 맑고 예쁘게 생겼어. 라고 편집장이 중얼거렸다. 짜증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내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미니 씨가 우리 출판사에 들어오긴 너무 아까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고 담배만 뻑뻑 피워댔다. 도대체 지금 이 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출판사 하나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복잡한가? 저런 이해하기 힘든 태도와 말을 견디고 있어야 하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데 왠지 그러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슈퍼 의리였다.
갑자기 그가 아련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어갔다. 미니 씨, 나하고 사귀면 안 돼요? 내가 인맥은 넓으니 다른 출판사 소개시켜줄게. 사장님도 미니 씨를 뽑아도 좋다고 했지만 내가 안 돼요. 그 순간 내가 느낀 모멸감은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추잡한 인간이 있을까? 그래도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고 그가 하루만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마무리했을 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하고 찻집을 나왔다. 버스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편집장이었다. 그는 나를 쫓아오며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진심으로 미니 씨가 유능한 사람인 걸 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데이트는 나와 하고 직장은 다른 출판사로 정하면 얼마나 좋겠냐 등등 말을 늘어놓았다. 순간 참았던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편집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취업을 미끼로 이렇게 후배를 우롱해도 되는 거예요? 저 그 출판사 안 들어가도 되고 출판사 소개 안 시켜줘도 돼요. 오늘 내가 당한 이 모멸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쏜살같이 말하고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그렇게 찐득찐득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 버스에 올라탔다. 차창밖 너머에 그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뒤돌아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갔다. 나는 정말 취업과는 인연이 없나 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작업을 건 것이고 나에게 거절당한 것이었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나 보다. 나는 다시 위장 취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한 우물을 파지 않고 M1대 취직하려다가 끈적끈적한 봉변만 당했구나 생각하며 계획을 짰다. 나는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구로공단에 취업한 일이 있었는데 생산직에서 몇 달 일한 어느 날 격리과장이 격리과 사무직으로 옮겨 자기 밑에서 일하라는 집요한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퇴사한 일이 있다. 나는 생산직에서 일하며 노동자들과 스터디를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격리과장은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녔다. 도저히 생산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나를 격리과 사무실로 불러 주판을 배우라며 일장, 훈계를 늘어놓는가 하면 내가 라인에서 일하고 있으면 내 뒤에 다가와 내 목을 꼬집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참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격리과장을 째려보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예요? 해버렸다. 그런데 아뿔싸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예요 라는 말을 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공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이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격리과장은 순간 요것 봐라 하는 표정이 되더니 이내 눈가에 웃음이 가득 찼다. 격리과장 면전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든 것은 그 공장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공이었을 것이다. 격리과장이 사라지자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반장이며 시다들이 나를 격려해 주었다.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다. 그 뒤 며칠 못 버티고 공장을 그만두었는데 석 달 일하고 6만 7천 원을 받고 나왔다. 그 다음 염색 공장으로 옮겼는데 염색 공장 공장장은 나를 보자마자 염색 일이 엄청 힘들어 버틸 수 있겠어? 하며 생산 라인으로 나를 안내했다. 염색 공장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빨래를 하는 곳이다.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가 아니라 내과에서 빨래를 하듯 형형색색의 물감이 들어있는 끓는 물에 천을 담갔다가 꺼내고 다시 담기를 반복한다. 돌아보니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젊은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얼핏 보아도 40, 50대 아줌마가 주였고 그 이상의 연령대도 없었다. 공장장은 미니 씨가 우리 공장에 입사하면 분위기 좋아지겠는데 하면서 버틸 수 있겠으면 내일 와보라고 했다.
공장장이 씩 웃었다. 나는 섬유공장에서 격리과장의 찝쩍거림 때문에 공장에서 퇴사한 뒤 일종의 성추행이라고 해야 할 50대 남성들이 끈적한 태도의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공장장이 내일 와보라면서 씩 웃었을 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염색 공장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전자공장에 들어갔다.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내가 배정된 라인에서는 부품의 행태를 찍어내는 일을 했다. 나는 종일 기계를 상하로 움직여야 했다.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았다. 힘든 거야 각오한 일이지만 자꾸 부품의 짝이 바뀌고 불량이 나와서 핀잔을 들었다. 100개를 찍으면 50개 이상이 불량이었다. 너처럼 일 못하는 애 처음 봤어. 도대체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차라리 빠져.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 달 정도 버텼다. 대개 한 달 정도 다니면 분량이 10% 이하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나는 분량이 60%로 늘어났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아령도 들고 역기도 들어서 어깨의 근육을 키워줄 걸. 아무 준비도 없이 노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관념적인 목표를 가지고 섣부르게 공장에 들어온 나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내가 4학년 2학기에 시위 주동을 택한 것은 그때 위장 취업의 경험으로 나는 도저히 공장 생활에 적응한 뒤 노조까지 만드는 그 고난이도 작업을 할 깜냥이 못 된다는 성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못할까 자책도 많이 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면 적성이 안 맞았을 뿐이다. 이번에 공장에 들어가면 살아남고 노조도 결성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나는 섬유 공장에서 미싱사들에게 구박받던 기억이 떠올라 미싱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미싱을 배우려면 학원을 다녀야 했는데 미싱을 배울 테니 학원비를 지원해달라고 부모님께 얘기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영어학원에 다니라고 성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미싱을 배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나는 매일 신문을 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초보 미싱사 구함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광고에 박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니 한시라도 급하니 어서 나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학원비도 아낄 겸 겸사겸사 다음날 바로 그 홈패션 사업장으로 달려갔다. 홈패션 사업장 주인은 여자였다. 나름 인텔리처럼 생긴 여자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런 데서 일할 아가씨 같지 않은데 시집갈 준비하는 거야? 나는 집안이 어려워 내가 돈을 벌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여주인이 미싱은 많이 얼마나 다루고 왔냐고 물어서 나는 한 달 정도 미싱을 다루어 본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섬유 공장에 다닐 때도 시다여서 옷감에 1년 번호 적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한없이 미싱사를 부러워하며 미싱지를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전부였다. 어깨 너머로 본 기간이 굳이 따지면 석 달이다. 다짜고짜 여주인이 저쪽 구석에 놓인 미싱 앞으로 가서 작업을 하라며 나에게 천을 내밀었는데 아마도 베개를 만드는 본이었던 것 같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습할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제품을 만들라니 이게 사람에 대한 도리인가. 결국 그 작업장에서 2시간 만에 쫓겨났다. 여주인은 내게 화를 냈다. 한 번도 미싱을 사보지 않은 아가씨군. 아이고 시간 낭비했다. 재수없다며 나를 쫓아냈다. 전날 나는 엄마 몰래 시장에 나가 새 블라우스를 사서 입었는데 이 블라우스를 입으면 미싱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내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시는 거였다. 내가 미싱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라고 했다며 기특해 하셨다. 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피한대소 하셨다. 네, 이럴 줄 알았다. 1시간 버티면 다행이다 싶었어.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버지는
내가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왜 땡땡 출판사에 못 들어갔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을 가만히 안 두겠다며 당장 쫓아갈 태세였다. 그때 엄마가 옆에서 말했다. 이 아이가 삼재가 들었어요.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삼재가 들어서 얄궂은 일을 겪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